제가 오늘 가져온 요약한 그 기사는 요 발진릴리안이라는 페이지에서 이제 기사인데요. 이 아터 큐스틀러라는 이런 이분이 이제 그냥 창의력에 관한 창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연구고, 네, 맞아요. 신원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클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들어가고 뭔가 추상적이면서 디테일하고 약간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최대한 제가 뭐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기보다 이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해서 그 이게 창의력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필수적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제 바이소시에이션은 두 개의 단어로 이제 합성한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랑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두 개의 개념을 연결하는 이연 연상이라고 이제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아이디에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창의력을 발산하는 데는 제일 효과적인 거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 자체도 사실 합성어인데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디에이션 하면은 바로 그냥 브레인스토밍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단기간에 딱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딱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에이션의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은 사실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대해서 주구장창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새로운 지식을 접목시키는 데엔 한정적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요 그래프로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요 선이 어떤 면, 선이 있고, 얘는 그냥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M1이랑 M2라는 면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틀 안에서는 어떤 이제 각자의 뭐 어떤 뭐 경미, 뭐 이지,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교차하는 지점을 도달을 했을 때 이 지식이 하나의 맥락이 아닌 두 개의 맥락에서 존재한다. 좀 되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다른 맥락에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물건은 이제 하나의 맥락에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맥락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점들이 다 있는 거고,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생각을 더 발산을 하면은 이게 뭔가 내가 이제 싱글 마인디드가 아니라 더블 마인디드, 다양한 차원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저희가 2차원에서 볼 수 있었던 거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저희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넓혀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unstable equilibrium이라는 이제 불완전한 균형이 이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하나의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규칙들과 규정들과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이게 불완전한 균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예시들을 몇 개를 보여주는데 사실 예시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유머, 아트랑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이거의 한 예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바이라는 어떤 스트링이랑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떤 소리,
어소시에이션이나 뭐 이제 이런 속에 공통된 것으로 엮어서 이제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다. 이제 단어라는 것 자체랑 이 단어와 뜻이라는 거랑 이 뜻과 이 소리라는 거는 사실 다른 맥락에서의 존재를 하는데 그 하나의 공통된 것으로 이제 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좀 되게 예시가 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다른 예시는 이제 아트랑 사이언스, 이제 결국 예술이랑 과학이랑 이제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게, 어떤 미술 작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풍경을 그린 미술 작품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그냥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뭐 강물이 흐르는 거, 뭐 그때 뭐 날씨, 그리고 그때 보이는 그냥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 이런 것들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느낌, 거기서 이제 보이는 시선의 뭔가 차이, 그리고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창작물이 나오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흐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모네의 작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 사진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은 거에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그 이제 그 작가의 관점을 녹여낸 그런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두 개의 어떤 이 양립할 수 없는 기준이 합쳐졌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그 창의력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글들이 이제 여기 위에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이게 슬롯 모션과 같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는 이 데비 밀만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서 이제 인용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약간 슬롯 모션처럼 작동한다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부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집합소인 거죠. 모음집. 해서 뭐 내가 책 읽었던 거라든지, 봤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봤던 미술 작품, 혹은 아니면은 어떤 대화, 뭐 그냥 길 가다가 본 어떤 봤던 것들, 뭐 샀던 거, 사랑했던 거, 싫었던 거, 이 모든 게 이제 뇌에 저장소가 있고 반대편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이제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할 때 마치 슬롯 모션에서 왜 저희가 이걸 레버를 당기면은 한 네다섯 개가 띵띵띵띵 돌다가 이제 몇 개의 조합이 맞춰져서 좋으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꽝인 거고 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뭐 딱 체리가 딱딱딱 아니면 칠이 세 개가 딱 맞춰져가지고 이제 대박이 딱 터진 것처럼 뭔가 그냥 이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뭔가 딱 그 유레카 하는 순간 모먼트가 있는 것처럼 이런 슬롯 모션 약간 랜덤성이 있고 기존에 있던 거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비유를 해서 이제 슬롯 모션 같다는 비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인간이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 워킹 메모리랑 이제 저희가 장기 기억이죠. 이제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이 있는데 사실 단기 기억이 훨씬 빠르고 저희가 순간적으로 일을 할 때 활용하는 게 사실 단기 기억이잖아요. 근데 단기 기억은 용량이 제가 예전에 한번 노트 토크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 기억은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청킹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것들을 묶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저희가 전화번호를 뭐 010-1234-5678 뭐 이렇게 딱 외우면은 그 숫자가 11자리 숫자인데 그 11자리 숫자를 그냥 외우라 그러면 어렵지만 저희가 4개로 나눠가지고 외우면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이 이제 청킹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단기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데 그 묶는 거 사실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묶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패턴을 이제 인지를 해서 묶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잡스도 그냥 커넥팅 더 닷스라고 해가지고 결국 창의력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과거에 경험했던 거에 그냥 연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마크 트웨인도 뭐 All ideas are second hand라고 해서 결국 그냥 아이디어는 다른 데서 발산을 해서 나온 거고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결국 다양한 것들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이 저희 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ynthesis of raw materials into new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막 수집하는 것들을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결국 아웃풋으로 이제 내는 방식을 이제 이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자료들을 막 모으는 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이제스팅 더 머티리얼에서 이 이제 자료를 내가 이제 습득하고 내 뇌에 이제 담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unconscious processing이라고 해서 이제 무의식 중에 그냥 내 뇌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뒤에서 생각하고 돌아가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강제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저희가 잠잘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이게 돼야 나중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 이제 그 뒤에서 이제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해서 이제 그 외에 저희 작가들이나 어떤 새로운 글을 쓰는 분들은 왜 크리에이터스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창작자의 벽이라는 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막 아무리 생각해도 막 생각 안 나고 그럴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테크닉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완전 그냥 아예 연관 없는 딴 거를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있다가 이제 아이디어들이 번뜩 떠올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라는데 결국 이게 그거의 한 예시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냥 있다가 막, 아, 이거다 하고 이제 유레카 모먼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스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거를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서 이제 결국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제 아웃풋 결과물로 내는 거가 중요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 바이오 소시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제테카스텐이랑 뭐 옵시디안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아이디어, 다른 노트들과의 연결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무엇을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웃풋을 내는데 활용을 하는 건데, 또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결국 이제 연관이 없었던 이 바이오 어소시에이션이 결국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두 개의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두 개의 그런 생각들을 있는 건데, 그게 사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관이랑 조금 다르게 완전히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텔카스텐이 효과적이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텔카스텐은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디지털로 하는 세컨 브레인과는 다르게 이 종이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노트를 이제 그 제텔카스텐 그 이제 보관하는 칸에 넣기 전에 이분이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를 정하죠. 순서를 정하고 거기를 넣으면서 이제 하나씩 다 보셨어요. 카드들을.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그 루만 교수님도 뭔가 생각해보니까 얘랑도 연결이 되네 뭐 하면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연결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구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런 바이소시에이션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깨는 게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조금 그냥 부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습관에 저희가 너무 규칙적인 것에 이제 조금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약간 제한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깨고 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창의력, 뭐 사실 뻔한 얘기들이죠. 기존에 없었던 거를 결국 창조해내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이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분이 조금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을 저는 이번 주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 인지심리학에서 사고 모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집중 모드고 또 하나가 분산 모드로 알고 있어요. 집중 모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연상이 되는 논리적으로, 그 분산 모드는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개념 두 개가 연상될 때를 이제 분산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하거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걸 이제 분산 모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모드를 다 써야 되는데, 뭐 어떠한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보는데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고 에이, 나 모르겠다. 그리고 휴가를 가서 게임을 하든 휴가에서 놀다가, 이제 여행이 좋은 메타포겠죠. 지금 문제에서 이제 멀어지는, 전혀 아주 관계없는 모두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목욕탕에서 그 물 그 넘치는 걸 보고 이제 그 왕의 금의 그 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유레카를, 쉽게 말해서 유레카를 말 하나로 다 끝나는 걸 길게 말했네요. 청킹이 잘 안 돼서 이를 바로 두 개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전혀 의미를, 그러니까 집중 모드에서 생각 못했던 두 가지를 그 의미를 찾으면 그게 하나에 연결되는 또 하나의 집중 모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쉬운데, 아까 말한 그 부분이 이런 인지심리학적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여기가 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면 된다고는 말을 하는데, 옵시디언이나 룸에서 그 연결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걸까요? 이게 그래프로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뭔가 창의적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사람마다 경험했던 것들이 조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글을 작성을 할 때 아예 진짜 의식적으로 얘가 어떤 거랑 연결이 되지 하면서 진짜 막 다른 노트들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그래프가 사실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 사실 그냥 이쁘다 막 그냥 그 정도로만 남기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막 필터나 아니면 태그나 이런 것들을 잘 달아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되 이제 뭐 1차로 연결되어 있는 글들, 2차로 연결되어 있는 글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검색했을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노트랑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노트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연관은 돼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연관이 된 노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해요. 사실 그냥 정리하는 데만 유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디폴트 모드가 아마 우리의 뇌를 네트워크로 보면 디폴트 네트워크 상태가 아마 분산 모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게, 그 사람의 뇌가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 거에 최적화된 뇌가 있고,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그런
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사고 실험 못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다시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뇌도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훈련으로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나 좀 싶기도 하네요. 뭔가 딱, 너는 무슨 뇌야? 너는 무슨 뇌야? 뭔가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개념이긴 하네. 근데 실제로 이 디폴트 모드, 집중 모드랑 분산 모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심리학에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연구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심리학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폴트 모드를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막 대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구글 본사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막 낮에 막 요구하는 사람들 있고 막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고 막 프리스비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에는 딴짓을 해라라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샤워할 때 아이디어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샤워할 때 막 진짜 아무 생각 막 다 들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되게 재밌는 게, 그 레딧이라는 유명한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 샤워 థాట్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샤워하면서 문득 들었던 재미있는 생각들을 그냥 모아놓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재밌는 게. 그 새로운 정보를 유입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네네.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면 정보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게 낫거든요. 인간의 뇌가 뭐 그렇게 뭐지?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많아 받은 사람은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뭔가 막 잃어버리고 뭔가 쌓이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게 다 저장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꼰대라서 새로운 유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꼭 깊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깊은 생각을 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어느 정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은 깊은 생각 그 대신 안 합니다. 인간의 뇌가 우리 둘 중에 어느 정도는 두 부분이 다 있는데 약간은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문제를 잘 푸는데 요즘 새로운 기법은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숙해지지 않는 거지.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또 다른 뭐 자기 사고 실험을 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최대한 쓰려고 하겠죠. 근데 새로운 방법 받은 사람은 기존에 깊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받기 너무 편한 거죠. 어차피 난 그러니까 지분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인간한테 다 있는 거이지, 뭐 이렇게 막 꼰대에서 그렇구나 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또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분이 있고, 그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또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험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좀 더 확고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 막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해보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이게 바뀌는 것처럼, 뭔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진짜 어린 아이들이 더 창의력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조금 싶긴 하네요. 저는 사실 그게 젊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 편견인 거겠죠. 네. 모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좀 알면 이거 분명 이렇게 안 될 확률이 50% 넘는데 라고 이렇게, 결국 모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젊음의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